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좀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순순히 그래 하고 빌려줄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대부분 다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부동산 담보신탁과 유사한 법률관계인 근저당권과의 비교를 통해서 부동산 담보신탁이 근저당권과 어떠한 점에서 동일하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아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일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신탁 상품을 설명드릴 때 부동산 담보신탁은 근저당권하고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부동산 처분신탁은 가등기랑 비슷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과 유사한 부동산 담보신탁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정의가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할 수도 있고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물상보증과 같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한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아마 대표적인 게 소유권을 신탁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담보신탁은요.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경우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는 것이 유가증권 담보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식,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담보신탁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한 동산 담보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이라든지 그 공장 내의 기계까지 아울러서 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이 근저당권하고 유사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자적으로 설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좀 1억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순순히 그래 하고 빌려줄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대부분 다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야, 너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거야. 담보로 제공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마침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자기 지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제3자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3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는 물상보증관계라고 하고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일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그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도 이러한 근저당권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법률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 1억 원의 금전 채권 관계가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그런데 근저당권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해줘 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것을 신탁하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이 지인이나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에 있어서 물상보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보면 채권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을 하면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서 아까 말한 제3자가 신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3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과 똑같은 법률 관계를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근저당권에서는 수탁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나요? 전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에는 신탁을 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을 하던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던 그거를 맡아야 되는 신탁을 인수받아야 되는 수탁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신탁에는 수탁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3자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요, 그 민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행이 되고 적용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정하고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기 신탁법이 있는데 아까 근저당권은 민법이 적용된다고 했고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이니까 신탁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신탁법은요, 여러 신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각 신탁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 사이에 신탁 계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게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 계약으로서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게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법률상 강행 규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신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본 그림이 있어요.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겠죠. 위탁자랑 수익자는 대부분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선 수익자라는 사람이 딱 들어가죠. 담보신탁에서는 우선 수익자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아까 채권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수익자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는 뭡니까? 금전 대여 계약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선 수익자, 즉 양과로하고 채권자고 밑에 채무자가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금전 대여 관계 또는 금전 소비 대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 이 사람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 담보신탁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둘 사이의 채권 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근저당권도 동일해요. 근저당권도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여 관계나 금전 소비 대차 관계가 있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원인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 서류가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라는 걸 둘이 또 작성을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양자 간의 관계잖아요. 근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탁 계약은 혹시나 채무자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채권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 이 부동산 담보신탁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신탁을 등기를 할 때 과연 부동산 등기부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근저당권은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 표시되거든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탁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갑구에 표시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표시가 되고요. 부기 등기로 신탁 등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소유자로 제 이름이 있는데 제 이 주소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 담보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담보신탁이라든지 처분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인가를 받을 때 만든 상품 이름에 불과해요. 여러분 담보신탁일 수도 있고 처분신탁일 수도 있고 이게 짬뽕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신탁계약은 여러분의 창의력이 달하는 범위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다만 표준적으로 표준신탁계약서를 통해서 담보신탁, 처분신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무엇이냐라고 확인을 하려면 여기 구기등기로 신탁등기된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탁원부 제 2016-25호라고 하는 신탁원부까지 떼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신탁계약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신탁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불편한 점은 신탁원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있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발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담보신탁의 작동 원리인데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한다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우선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수탁자가 있겠죠.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수탁자가 이 부동산 담보신탁을 조율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자를 잘 납입하고 원금도 다 전액 상환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위탁자잖아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야, 나 신탁 해지해줘. 다 갚았어. 그러면 수탁자가 우선 수익자한테 물어봐요. 야, 다 갚았다는데 다 갚은 거 맞아? 신탁 해지해줘도 돼? 그럼 우선 수익자가 나 빌려준 돈 다 받았어 라고 하면은 신탁 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 해지를 해서 위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줘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제때 변제를 못하고 막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우선 수익자가 수탁자한테 야, 얘가 제때 그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아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 빨리 공매해가지고 매각 대금을 나한테 배당해줘. 나 채무 상환에 쓰게. 라고 하면 수탁자가 물어봐요. 위탁자한테 야, 너 저기 채권자한테 제때 돈 안 갚았어?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어? 라고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수탁자가 공배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매매 대금을 받겠죠. 그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신탁 수익금을 우선해서 주는 거예요. 채권 금액까지. 통상 이거를 수익권 증서 금액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권 증서 금액 한도 내로 그 사람의 채권을 상환을 해주고 자녀 신탁 수익금이 있다면 아까 채무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라고 했죠. 그 사람한테 자녀 신탁 수익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권에 있어서 뭐다? 소유자 잉여금이에요. 즉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해가지고 배당 절차가 진행됐을 때 근저당권자한테 그 배당금을 주고요. 남는 게 있으면 그 소유자, 근저당권을 당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임의경매를 당한 사람. 그 사람한테 소유자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 주는 겁니다. 즉 채무자는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 겸 수익자지만 실제로 수익자는 무슨 수익자다? 끝순위, 제일 말순위 수익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신탁과 근저당권을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신탁 상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담보신탁이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고 100% 다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부동산 담보신탁과 근저당권을 비교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담보신탁이 어떠한 점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수하고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이 뭐 그렇게 유용한가? 차라리 그냥 근저당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담보신탁이 근저당권보다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일단은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첫째, 이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으로 자유롭게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둘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소유권을 빼들어오는 게 제일 막강하지 않을까요? 신탁은 내가 뺏어오는 건 아니고 수탁자 앞으로 뺏어놓긴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뭘 했느냐면 가등기를 설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안 빌려주면 그냥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채권자가 횡포고 빌려준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재산을 뺏어가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즉 가담법으로 이걸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엔 뭡니까? 즉 담보로 잡는 거는 소유권을 뺏어오는 것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목적으로요, 채무자 또는 그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소유권을 뺏어오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담보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게 아마 근저당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이 한 1.24%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등기 관련 수수료 내야죠. 법원에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님께 맡기려면 법무사 보수 줘야죠. 토지를 근저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토지가 나대지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소유자가 거기다가 임의로 건물을 지어버리면 토지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인 토지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떡합니까? 별도로 지상권을 꼭 설정해 놓잖아요. 동시에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하면 등록세나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도 들어가질 않아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등기 관련 수수료라든지 그 등기를 법무사님께 맡기면 법무사 보수도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신탁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신탁계약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담보신탁계약서가 다 공시돼 있어요. 그냥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잘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담보신탁은 근저당권과 달리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면 신탁 보수가 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신탁 보수가 근저당권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요. 꼭 굳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민사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같은 그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수탁자로 선임해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한 사람에게 수탁자를 맡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네가 변호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수탁자로 하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안에 맞게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를 바꿔드리고 등기를 할 때 변호사들도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해드리죠. 그 다음에 그 신탁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차하면 공매를 또 행사해야 되거든요. 공매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맞게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민사신탁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수탁자로 하는 게 괜찮고요. 그게 실제로 근저당권보다도 또 돈이 덜 드는 점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근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즉 근저당권 설정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내 근저당권이 물론 별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고 100% 다 보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탁을 해놨다는 건 뭐예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겠죠?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채무자나 제3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똑똑하신 분들 질문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개인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수탁자가 개인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더라도요. 신탁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이게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리인데 수탁자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수탁자의 고유재산 있죠. 개인재산. 그 재산만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지 수탁자의 신탁재산은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경매 절차라고 하는 것이 감정평가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절차 진행하는데 사건들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유찰되면 다음 입찰기일이 지정되는 데까지 또 뭐 한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은요 공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요. 근데 이 공매 절차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공개 매각의 줄임말인데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해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게 채권자, 즉 우선수익자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이러한 공매 절차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약정이 가능하고요. 또 법률상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매우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최대 6회까지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10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오전 오후 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신탁회사가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그냥 스스로 자제해가지고 그냥 월수금 오전 오후 해가지고 총 6회씩 일주일에 6회씩 그렇게 진행해서 빠르게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물상대위권 행사 시에 사전 압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즉 뭐냐, 내가 근저당권 잡은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화재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럼 근저당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 화재보험금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근저당권이 건물에 잡혀 있던 건데 그 건물이 변형물이 생겼잖아요. 화재보험금으로. 그걸로 근저당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화재보험금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느냐가 아니라 이 화재보험금에 근저당권이 미치려고 한다면 압류를 하셔야 돼요. 사전에.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탁재산의 변형물, 대위물에는 당연히 신탁재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전 압류 절차라든지 그런 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부동산 담보신탁이 상당히 근저당권보다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신탁이 근저당권보다 우수한 점, 즉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근저당권보다는 부동산 담보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민사신탁의 영역에서도 부동산 담보신탁이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담보신탁의 장점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법원에서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냥 신청서 넣자마자 바로 당일 또는 다음날 기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안 좋게 보여요. 회방만 놓으려고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부동산 담보신탁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부분이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 절차에 대한 것이고요. 부동산 공매가 도대체 뭐냐? 공매라고 하는 건요,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에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건데 가장 비싸게 사려는 사람한테 파는 게 이 신탁 관계인들, 즉 위탁자 겸 수익자라든지 우선 수익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수탁자가 낙찰자랑 체결하는 계약은 법률상으로 그냥 일반 매매 계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그런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국세 체납에 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그런 체납 압류 절차 및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 절차는 순전히 수탁자가 자기 스스로 진행하는 절차예요. 근데 이제 요즘 부동산 신탁회사 중에서 자체적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약간 이제 공정성이랄까요? 이런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온비드를 통해 가지고 공매 절차를 대행하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사실은 양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뭐가 됐든, 그러니까 온비드가 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것 뿐이지 그게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인 것 뿐이고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그냥 갖다 쓴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민사신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그 절차를 대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이란 말도 있는데 그게 공매랑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게 공매 이외에 다른 사유들이 있어요. 통상 토지신탁에서는 분양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매각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신탁이 아닌 처분신탁에서도 신탁 목적 자체가 아예 신탁부동산의 처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매각이고요. 토지신탁이든 담보신탁이든 처분신탁 가리지 않고 수탁자가 자신의 신탁사무 처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즉 자조 매각 절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탁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환가
환가 절차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는 이러한 환가 절차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의 효과, 즉 작동 원리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채권자가 부동산 담보 신탁의 우선 수익자죠.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입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물상보증의 형태로 신탁을 했다면 그 제3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 똑같아요. 즉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 빌린 돈을 제때제때 다 갚고 완납을 하면,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한테 야 신탁 해지해줘, 나 돈 다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수탁자가 우선 수익자, 즉 채권자죠. 물어봐요. 다 갚은 거 맞아? 그럼 맞아. 그러면 신탁 해지해서 위탁자 앞으로 그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제때 안 갚아요. 심지어 막 연체도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그러면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가 수탁자한테 야,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니까 신탁 부동산 빨리 공매해가지고 그 매매 대금, 즉 낙찰 대금을 나한테 배당해서 채무 상환에 쓰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은, 수탁자가 일단 물어봐요. 위탁자, 즉 채무자한테 물어봐서 야 저기 너 돈 안 갚은 거 맞아? 기한의 이익 상실한 거 맞아? 그러면 맞다 라고 하면 이제 수탁자가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해요. 수탁자가 채무자랑 채권자, 즉 위탁자랑 우선 수익자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수탁자가 중립적인 어떤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이잖아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공매, 즉 최초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를 거치는데, 통상은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균값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제 1개 기관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매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즉 위탁자와 우선 수익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2군데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좀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다 공고를 내고요. 부동산 신탁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도 공매 공고를 냅니다. 민사신탁의 경우에는 따로 홈페이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2군데 일간지에다가 이제 공매 공고를 내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낙찰자가 딱 나오면 그 사람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그리고 매매 대금 받아서 배당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거고, 유찰이 됐다. 다음 낙찰 기일이 지정이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수의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 즉 이게 10억에 공매 공고가 났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 10%, 20% 떨어진 9억이나 8억으로 입찰가가 정해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 예전 감정평가 금액, 즉 예전 입찰 가격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수의 매매 계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회사가 통상은 어떤 시비거리에서 벗어나려고 법원 경매 절차를 많이 준용을 해요. 왜냐하면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분쟁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탁 계약이라든지 신탁회사 내부 규정에 공매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다 따릅니다. 따르기는 하는데, 신탁계약서라든지 공매 절차 규정이 모든 걸 다 커버하진 않잖아요. 공백이 있는 부분이거나 애매한 부분은 법원 경매 절차를 준용해가지고 시비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민사신탁의 경우 수탁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수탁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 절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건데 2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있어요. 그게 있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요, 이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신문기일이 반드시 지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 즉 변론기일, 신문기일을 가져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사실 그건 없어요. 그냥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인용을 해줍니다.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 관할 법원이 수탁자의 주소지, 즉 수탁자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겠죠. 거기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의 신청자는 통상 위탁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위탁자가
내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공매를 한다. 이제 이런 사유로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위탁자의 채권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그 다음에 설명드릴 피보전 권리가 애매해요.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위탁자의 채권자, 위탁자랑 공사 도급 계약을 한 뭐 시공사라든지 또는 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청인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해요. 즉 인용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위탁자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때 사유들이 좀 딱히 법원에서 인용이 될 만한,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즉 자, 여러분들이 가처분을 하려면 가처분의 요건이 뭡니까?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전의 필요성은 뭐 논외로 하고 피보전 권리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 아까 신청자가 위탁자라고 했죠. 그럼 위탁자가 피보전 권리를 뭘로 주장하느냐?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즉 수탁자나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거고 나아가서 신탁계약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건 받아들여지긴 힘들어요. 왜냐면 무효 취소는 이론적인 거지 사실은 입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고 그럼 위탁자의 채권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때 피보전 권리를 뭘 주장하느냐? 통상 사회신탁입니다. 사회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위탁자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피보전 권리가 뭐다? 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 이 정도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무효 취소라는 게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입증하기도 어렵고 물론 뭐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셔도 되는데 이 또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사유로는 조금 인용되기가 어렵고 공매중지 가처분의 사유로는 주장할 만하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빨리 이 공매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5만 가지 다 넣을 거야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걸로 좀 가능성이 높은 걸로 한두 개 딱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 손해담보 공탁이라는 게 없어요. 즉 가압류나 가처분은 정식 판결을 받은 압류, 즉 본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 권리의 남용이어가지고 상대방, 즉 채무자가 손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담보하는 현금을 공탁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금 공탁이 판사님 재량에 따라서 좀 타당성이 있고 그런 청구라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발급된 보증보험 증권으로 발급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매하다 그러면 현금 공탁하고 이런 보증보험 증권이 뭐 몇 대 몇, 5대 5, 7대 3, 6대 4 이런 식으로 비율로 뭐 나눠져서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은 손해담보 공탁을 안 해도 돼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런 손해담보 공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매 중지 가처분 또는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공매 절차를 중단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사항들이 좀 있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 신청만으로 공매 절차를 중단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처분 신청했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죠. 신청만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거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중단을 하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만 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필지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신탁이 됐는데 한 뭐 10필지가 신탁이 됐는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 10필지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기각이 되면 뭐 또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법원에서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냥 신청서 넣자마자 바로 당일 또는 다음날 기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안 좋게 보여요. 회방만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식으로 딱 가처분 신청서에 그 부동산 전체 필지를 넣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청구하는 피보전 권리의 채권 금액이 전체 부동산 필지를 넣지 않아도 된다면 그거는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청구하는 채권 금액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맞춰서 해야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그거는 과잉 압류, 과잉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중지 가처분, 즉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부동산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낙찰자랑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해고 이제 잔금을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60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매매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을 넣어도 되느냐? 넣을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회방한다라고 생각해서 기각당해요. 남용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정확하게 딱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다 난 거예요. 부동산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럴 경우 위탁자 측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처분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이 난 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심으로 가더라도 1심, 즉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에 기해서 가처분 등기가 난 거를 지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나 이거 아직 안 끝났어. 그래, 가처분 이의 사건 또는 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내가 지긴 졌는데 나 아직 2심에서 더 다퉈야 되니까 일단 가처분 등기된 거는 살려놔 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무자, 즉 위탁자 입장에서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때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확하게 될 만한 것으로서 딱딱 하나씩,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또 가처분 신청이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아울러서 한꺼번에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었긴 하지만 부동산 담보신탁의 공매 절차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보다 더 이제 자세한 것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짧게나마 간략히 설명드렸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찰자가 나왔고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다만 잔금 납부 기한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경우에도 공매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이 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 막을 수 있다. 이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2탄입니다. 기존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회수 자체가 높진 않은데요.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이 상황을 당하신 분들은 지금 급박하신 상황이니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사건을 저한테 맡기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올린 동영상은 초기에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금융기관한테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가지고 공매 절차가 진행돼서 초기에 공매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 실제 상담이 들어온 건데 자기는 이걸 몰랐대요.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공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을 납부하고요. 잔금을 바로 내질 않습니다. 계약서에 통상 어떻게 돼 있냐면 빠를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넉넉하게 한 60일 정도 2개월간 기간을 줘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뭐였냐면 초기에 신탁회사가 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 자기가 이 공매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해 뒀는데 공매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나왔고 낙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다만 잔금 납부 기한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경우에도 공매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드렸고 소송까지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예전 거랑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3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예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신탁회사가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초반에
낙찰자가 나오기 전에는 공매 절차가 맞잖아요.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하면 거기서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 요건은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매 절차긴 한데 이미 낙찰자가 나와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 경우에도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식이 맞느냐, 공매 절차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공매 절차가 맞아요. 공매 절차라고 하는 게 뭐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매 절차 진행해서 낙찰자 나오고 낙찰자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공매 과정이긴 한데 신탁회사가 야 낙찰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공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매야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련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 찜찜해요. 신탁사가 저렇게 트집 잡고 얘기하는 거를 듣기가 싫어요 라고 하면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만 그 뒤에 후속 절차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형식 요건에는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트집을 못 잡잖아요. 매매계약은 체결된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법원에서 이걸 문제 삼습니다. 즉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피보전 권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느냐인데 법원에서 이걸 물어봐요. 아니 낙찰이 됐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 이 낙찰자랑 신탁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보면요, 가처분이나 뭐 가압류 같은 게 인용이 되면 매매계약 자체를 그냥 무효화하고 실효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납입한 뭐 매매대금, 즉 계약금은 위약금처럼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약금 자체로 원상회복하고 이자 없이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매매계약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항변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는다. 네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매매계약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하나요? 라고 하면은 법원도 이런 공매 절차 사건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신탁회사 측에다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항변만 하시면 아까 말한 법원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제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최초 공매 진행 단계에서 위탁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각각의 요건은 다릅니다. 위탁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를 신탁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으로 하셔야 되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사회 신탁 취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하셔야 돼요. 뭐가 됐던 이 중간 단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잔금 납부기일만 남은 요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하실 수 있어요.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형식적 요건이 맞습니다. 아직 처분하지 말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하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두 개를 동시에 했어요. 이분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단계였어요. 낙찰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은 제가 기각을 당했고요. 사실 어려워요. 위탁자가 디폴트 상태잖아요. EOD가 났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은 건 맞거든요. 연체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탁자의 채권자가 공사비 채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처분 자체는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공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제가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 막을 수 있습니다. 2탄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